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철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60년을 살면서 주차 위반 딱지 한 장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가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보험회사에서 날아온 구상금 청구서가 구겨져 있었다. 1247만 원. 월 30만 원씩 갚아나가야 할 돈. 하루 18시간 대리운전을 해도 모자란 금액이었다. 범죄자로 만든 그 젊은 남자 박민주는 법정 밖에서 비웃듯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보험금 1,1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노인네 하나를 감옥 문턱까지 몰아넣은 그는 이미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3년간 6명의 선량한 사람들을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그날 저녁 김철수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신자 표시는 번호 없음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김철수 씨,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3일 뒤 새벽 3시 서울역 7번 출구 앞 벤치에 앉아 계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전화는 끊겼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무릎 꿇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2023년 11월 15일 밤 11시 4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술집 골목. 김철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대리운전 앱을 켜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하루 평균 15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내의 병원비와 대학생 막내딸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허리는 이제 30분만 앉아 있어도 욱신거렸지만 그는 진통제를 삼키며 버텼다. 아저씨, 여기요. 서초동까지 가주세요. 손님은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다. 정장 차림에 맥주 냄새가 진동했지만 비교적 점잖은 손님이었다. 김철수는 능숙하게 손님의 차량을 몰기 시작했다. BMW 520D. 깨끗하게 관리된 차였다. 손님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을 붙였다. 그때였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 옆으로 비틀거리는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아니, 취한 척을 하고 있었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일부러 차체에 몸을 기대더니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김철수는 놀라서 창문을 내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차로 나를 친 거 아니야? 이 할아버지가 지금 뺑소니 치려고? 아니, 저는 정차 중이었습니다. 손님께서 차에 부딪히신 것 같은데. 박민주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증인을 만드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경험이 없었다. 그는 당황한 채로 손님을 먼저 모셔다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대리운전 중이라 지금 손님을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나중에. 뭐? 이 새끼가 진짜 도망가려고 해? 박민주는 일부러 차체에 주먹으로 한 대 치고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완벽한 연기였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신호가 바뀌었고 뒷차에서 경적이 울렸다. 뒷좌석의 손님도 짜증스럽게 말했다.
기사님, 빨리 가시죠. 저 사람 그냥 취객이에요. 김철수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파괴할 결정적 실수였다. 박민주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비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녹화 중인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편집된 영상만 남기면 완벽한 증거가 될 예정이었다. 3일 후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초경찰서였다. 형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수폭행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11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역삼동에서 대리운전 차량으로 행인을 고의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날 그 취객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고의로 들이받다니. 그는 정차 중이었다. 아니, 거의 정차 상태였다. 그런데 전치 8주라니. 형사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화는 이것으로 끊겠습니다. 김철수는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60년 인생에서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즉시 그날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대리운전 앱에 남아있던 기록을 확인했지만 손님의 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 출석한 김철수는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했다. 박민준이 제출한 증거는 완벽했다. 편집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이 박민준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김철수가 정차 중이었다는 부분은 교묘하게 잘려나갔다. 목격자 2명의 진술서도 있었다. 알고 보니 박민준의 일당들이었지만 김철수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김철수 씨,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고 있는데 합의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김철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합의금도 그에게는 천문학적 액수였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40만 원. 다음 달 안에 항암 치료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날부터 김철수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박민주는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진단서를 부풀려 전치 12주로 만들었고 인테리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까지 계산하여 총 1,1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회사는 이것이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사건으로 판단되자 가해자인 김철수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보험금의 각종 비용을 더해 총 1,247만 원이었다. 김철수는 항변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정차 중이었다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날의 블랙박스는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주변 CCTV는 각도상 사건 현장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 것이다. 변호사는 합의를 권했다. 재판까지 가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박민주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보험금 외에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었다. 김철수가 거절하자 박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재판으로 갑시다. 전 시간 많으니까요. 아저씨는 그 사이에 구상금 독촉받으면서 신용불량자 되시면 되고요.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1심 재판부는 김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편집된 영상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 김철수는 법정에서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나이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렇게 김철수는 정가자가 되었다. 집행유예라도 정가는 정가였다. 그의 대리운전 면허는 정지되었고 생계수단이 끊겼다. 구상금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고 보험회사는 월 30만 원씩 갚으라고 통보했다. 갚지 못하면 급여 압류와 신용불량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날 밤 김철수는 한강대교 위에 서 있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죽고 싶었다. 6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억울했지만 싸울 방법이 없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증거도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없음. 김철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김철수 씨,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3시에 서울역은 고요했다. 7번 출구 앞 벤치에 앉아있는 김철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노숙자 몇 명과 택시 기사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함정이 아닐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철수 씨.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철수가 돌아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에 안경을 낀 그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그는 벤치에 앉으며 커피 2잔을 내밀었다. 추운데 드세요.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그런데 왜 저를? 박민준, 그 인간에게 당한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6명의 사람들 사진과 사건 개요가 정리되어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박민주는 같은 수법으로 6명의 사람들을 파멸시켰다. 택시기사, 배달원, 대리기사, 일반 운전자들 모두 선량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58세 택시기사였던 이동욱 씨. 합의금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족에게 짐이 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 사람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증거를 조작당하고 돈을 뜯기고 인생이 파괴되었다. 이 인간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보험 사기의 일종이죠.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갑니다. 자신이 직접 부딪히고 CCTV 사각지대를 노리고 목격자를 사전에 배치하고 영상을 편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깁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왜? 제 동생도 피해자였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태블릿에서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밝게 웃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강지훈, 제 동생입니다. 아니, 동생이었습니다. 2년 전 박민준에게 당했습니다. 배달일을 하던 동생은 박민준의 조작된 증거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고 합의금 3,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동생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결국 이자에 쫓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철수는 숨이 막혔다. 자살한 택시기사가 바로 강민호의 동생이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저는 박민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경력을 총동원해서
그의 과거를 추적했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쳐왔는지.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각 사건이 독립적으로 보이고 증거들이 완벽했으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복수입니다. 김철수 씨.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제가 2년간 모은 박민준의 모든 정보, 그의 수법, 그의 약점, 그의 공범들,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당신이 마지막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만큼 절박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복수는 깨끗한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경험한 사람, 잃을 것이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강민호는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냈다. 거기에는 박민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주소, 전화번호, 인테리어 사업장 위치, 거래처, 은행 계좌, 차량 번호, 심지어 일상 동선까지. 이 자료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정보와 조언을 드릴 뿐입니다. 실행은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럼 당신은 앞으로 3년 이상 구상금을 갚으며 살게 됩니다. 대리운전도 못하고 정가자 신분으로 어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당신 아내분의 병원비는요? 딸의 등록금은요? 그리고 박민주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겠죠.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의 말이 맞았다.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강민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2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다. 먼저 박민준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죠. 이 파일을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3일 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철수는 두꺼운 파일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다.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강 변호사님, 네, 이게 합법적인 방법입니까? 강민호는 잠시 멈춰 섰다가 대답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때로 모호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악인에게 그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할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렇게 강민호는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철수는 벤치에 홀로 남아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표지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박민준 프로파일, 보복 사기꾼의 모든 것. 김철수는 파일을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살아있었다. 절망이 아닌 다른 감정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고 결의였고 복수심이었다. 김철수는 3일 동안 강민호가 건넨 파일을 정독했다. 거기에는 박민준의 인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1992년생으로 올해 31살이었다. 인천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22살 때 처음 보험 사기를 배웠다. 당시 인테리어 일을 배우던 그는 선배로부터 이런 수법을 전수받았다. 일부러 차에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차 수법이 교묘해졌다.
그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첫째, 대상을 신중하게 고른다. 주로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배달원처럼 약자를 타깃으로 한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고 합의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술집 골목의 CCTV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일부러 몸을 부딪힌다. 셋째, 사전에 배치된 공범들이 목격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 넷째,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되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증거로 제출한다. 다섯째, 병원에서 진단서를 최대한 부풀린다. 전문적으로 과잉 진단을 해주는 의사와 커넥션이 있다. 여섯째,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신고하여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동시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 일곱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되 재판 과정에서 구상금 독촉으로 압박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박민주는 지난 6년간 총 21건의 사기를 저질렀다. 그중 15건은 합의로 끝났고 6건은 재판까지 갔다. 재판까지 간 6건 중 5건은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건만 무혐의로 끝났다. 총 수익은 대략 2억 3천만 원. 그는 이 돈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했고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마련했다. 파일에는 박민준의 공범들 명단도 있었다. 목격자 역할을 하는 김태영, 이수진, 박민준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그들은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위증을 해왔다. 그리고 과잉 진단을 해주는 의사 정한길. 그는 강남의 한 정형외과를 운영하며 박민준에게 전치 8주에서 12주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김철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자신은 그저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사냥의 표적이었던 것이다. 파일의 마지막 장에는 박민준의 약점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째, 그는 도박 중독이 있다. 강남의 불법 도박장을 자주 드나들며 큰 돈을 잃고 있다. 둘째, 그의 인테리어 사업은 겉보기와 달리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그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현재 여자친구가 있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과거에도 여러 여성들에게 사기를 쳤다. 넷째, 그의 부모는 아들이 보험 사기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아들이 정직하게 인테리어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다. 강민호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 박민준의 약점은 탐욕과 거만함이다. 그는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자만심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3일 후 김철수는 다시 강민호를 만났다. 이번에는 한적한 카페였다. 강민호는 김철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그가 결심했다는 것을. 다 읽으셨습니까? 네. 이 인간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호는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상세한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다. 1단계, 박민준의 일상을 추적합니다. 그의 동선, 습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파악합니다. 2단계, 공범들을 하나씩 분리시킵니다. 그들의 위증 사실을 밝혀내고 압박합니다. 3단계, 박민준의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내 증언을 모읍니다. 4단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5단계, 그를 법정에 세웁니다. 이번에는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하지만 어떻게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카페 안으로 두 사람이 더 들어왔다. 40대 후반의 여성과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강민호가 소개했다. 이분은 최은영 씨입니다. 전직 경찰관이었고 지금은 사설 탐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상민 씨, IT 전문가입니다. 두 분 모두 박민준의 피해자 유족입니다. 최은영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제 남편이 2년 전 박민준에게 당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우울증을 앓다가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었지만 남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상민도 조용히 말했다. 제 형이 3년 전 첫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택시기사였던 형은 합의금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했습니다. 저는 형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김철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박민준이라는 악마에게 인생을 파괴당한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팀입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박민준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강 변호사님은 법적 조언과 전략을, 최은영 씨는 추적과 조사를, 한상민 씨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그리고 김철수 씨는 저는 뭘 해야 합니까? 당신은 박민준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와 가까워지고 그의 신뢰를 얻고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김철수는 숨이 막혔다. 그 악마에게 접근하라니. 어떻게? 그가 저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민준은 자신의 피해자들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이 굴복한 모습으로 그에게 간다면 그는 우월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방심할 것입니다. 강민호는 새로운 파일을 꺼냈다. 이것이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은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박민준의 인테리어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러 갑니다. 잡부로라도 일하고 싶다고. 박민준은 처음에는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숙이고 애원한다면 그는 당신을 고용할 것입니다. 자신이 파멸시킨 사람을 부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증거를 모으고 내부 정보를 캐내고 그의 다음 범죄를 막고 공범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해시태그 제3막 마이너스 적의 진영 속으로.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철수는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박민준의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간판에는 민준 인테리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직원은 2명뿐이었다. 20대 후반의 여직원과 30대 초반의 남자 기사. 안쪽 사장실에서 박민준이 나왔다. 그는 김철수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누구야? 김철수 아저씨 아니세요?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김철수는 강민호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저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뭐? 일자리? 박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킥킥거렸다. 대리운전 못하게 됐죠? 정과자 되고. 참 인생 한순간에 망하더라고요. 사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청소든 심부름이든 뭐든 하겠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로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꾹 참았다. 박민주는 김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우월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강민호의 예상대로였다. 박민주는 자신이 파멸시킨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루 8만 원. 현장 청소하고 자재 나르고 막일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그리고 아저씨. 나한테 잘 보여야 해요. 내가 아저씨 인생 쥐고 있는 거 알죠? 구상금 독촉 들어가는 거 내가 보험회사에 한마디만 하면 멈출 수도 있고 더 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김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참아야 했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김철수는 박민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첫 주는 지옥 같았다. 박민준은 의도적으로 김철수를 괴롭혔다.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 실수하면 욕설을 퍼부었다.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과거 사기 수법을 자랑하며 김철수를 조롱했다. 아저씨도 내 작품 중 하나죠. 완벽했어요. CCTV 각도까지 다 계산했거든요. 아저씨 표정 기억나요?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치던 거. 진짜 웃겼어요. 김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참아야 했다. 그는 매일 밤 최은영에게 보고했다. 최은영은 박민준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고 한상민은 그의 디지털 흔적을 쫓고 있었다. 2주가 지나자 박민준은 김철수를 완전히 방심했다. 김철수가 순종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민준은 김철수 앞에서 대놓고 다음 타깃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어느 금요일 밤 박민준은 김태영, 이수진과 함께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 김철수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한상민이 준 초소형 녹음기가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다. 다음 타깃은 배달원으로 잡자. 요즘 배달 수요 많아서 바쁘잖아. 바쁜 놈들이 합에 잘해. 장소는 역삼동 먹자골목. 거기 CCTV 하나 고장난 거 확인했어.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 이번에는 얼마 노릴 거야? 2천만 원은 받아야지. 요즘 물가 올랐잖아. 그들은 웃으며 맥주를 마셨다. 김철수는 녹음을 멈추고 급히 화장실로 가서 최은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민준의 다음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보였다. 그날 밤 4명의 복수자들은 긴급 회의를 가졌다. 강민호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민준의 다음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여 범죄를 막고 동시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은영 씨,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3대를 CCTV 사각지대에 설치하겠습니다. 한상민 씨, 박민준의 휴대폰 해킹은요? 이미 스파이웨어를 심어뒀습니다. 그의 모든 통화와 문자,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송됩니다. 김철수 씨, 현장에서 박민준의 공범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민준이 사고를 위장할 때 당신이 목격자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편이죠. 당신의 증언이 나중에 박민준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밤 역삼동 먹자골목. 박민준과 김태영, 이수진이 CCTV 사각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배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은영 팀은 이미 주변에 3대의 카메라를 설치해뒀고
김철수는 2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후 11시 10분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박민준이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김철수가 뛰어나왔다. 거기서 경찰이다. 김철수는 경찰 행세를 하며 박민준 일당을 향해 달려갔다. 박민준은 당황했다. 하지만 곧 김철수인 것을 알아챘다. 이 미친 새끼가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배달원은 도망쳤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박민준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김태영과 이수진도 뿔뿔이 흩어졌다. 김철수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카메라에는 박민준 일당이 사전에 매복하고 있던 모습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상민은 박민준의 휴대폰에서 오간 모든 대화를 확보했다. 다음 날 월요일, 김철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박민준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철수, 너 어제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 취한 배달원이 위험해 보여서. 닥쳐. 너 의심스러워. 혹시 나 뒷조사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왜? 박민준은 김철수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김철수는 침착하게 강민호가 가르쳐준 대로 대응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한테 일자리 얻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민준은 김철수를 밀쳐냈다. 하지만 의심은 남았다. 그날부터 박민준은 김철수를 더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도 강민호의 계획 중 일부였다. 박민준이 김철수에게 집중하는 동안 진짜 공격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최은영은 박민준의 공범 중 한 명인 김태영을 찾아갔다. 김태영은 박민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건당 50만 원을 받고 위증을 해왔다. 최은영은 그를 만나자마자 증거를 들이댔다. 김태영 씨, 당신은 지난 3년간 17건의 위증을 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17건이면 합산해서 최소 20년은 나올 겁니다. 김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립니다. 박민준을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10초 드립니다. 김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하세요. 박민준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당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른 피해자들은 누구였는지 모두 털어놓으세요. 김태영은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은영은 그의 진술을 모두 녹음했고 진술서에 서명까지 받았다. 같은 시각 한상민은 또 다른 공범 이수진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수진도 결국 항복했다. 두 명의 공범이 무너지면서 박민준의 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점점 불안해졌다. 김태영과 이수진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증거를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박민준은 자신이 자주 가는 불법 도박장으로 향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한상민이 이미 그의 휴대폰을 통해 도박장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을, 그리고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을. 박민준이 도박장에 도착한 지 30분 후 경찰이 급습했다. 도박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민준은 겨우 뒷문으로 빠져나왔지만 그의 얼굴은 도박장 CCTV에 선명하게 찍혔다. 경찰은 나중에 그를 찾아올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준에게 또 다른 악재가 찾아왔다.
그의 인테리어 회사 거래처 중 가장 큰 업체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뒤에서 강민호가 그 업체 사장에게 박민준의 범죄 기록을 제보했다는 사실을 박민준은 몰랐다. 재정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거래처를 잃은 박민준의 회사는 급격히 어려워졌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다급해졌다. 그는 다시 사기를 저질러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는 김철수를 불렀다. 아저씨, 이번 주말에 나 좀 도와줘야겠어.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아저씨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돈 버는지. 이번에는 아저씨가 직접 참여해야 돼. 저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박민주는 김철수의 멱살을 잡았다. 못한다고? 아저씨 구상금 독촉 멈춰준 게 누군데? 내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잠깐 멈춰달라고 한 거야. 내가 원하면 당장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저씨 딸 등록금은?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낼 건데?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강민호의 예상대로였다. 박민주는 궁지에 몰리면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 그리고 김철수를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으려 한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좋아. 이번 토요일 밤 청담동 술집 골목. 타깃은 외제차 몰고 다니는 젊은 놈들이야. 돈 많은 놈들이니까 합의금도 크게 받을 수 있어. 김철수는 즉시 강민호에게 보고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강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박민준을 현장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 당신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세요. 익명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박민준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경찰이 출동하도록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믿을까요?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 증거는 있습니다. 한상민이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박민준의 모든 범죄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지난 6년간의 사기 기록, 공범들의 진술, 녹음 파일, 영상 자료,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 동시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일일이 신고로 경찰을 출동시킵니다. 박민준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이미 제보된 자료들이 수사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최은영이 덧붙였다. 저는 박민준의 과거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총 21명. 그중 15명이 추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민준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2년간의 준비가 이번 주말에 결실을 맺을 것이었다. 토요일 밤 10시 청담동 술집 골목. 박민준은 CCTV 사각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김태영과 이수진은 이미 배신했고 새로운 공범을 구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김철수를 데려온 것이다. 아저씨, 잘 봐. 저기 포르쉐 타고 오는 놈 있잖아. 저 차가 신호대기할 때 내가 일부러 차체에 몸을 부딪힐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목격자처럼 나와서 운전자가 나를 쳤다고 증언하는 거야. 알았지?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사장님. 하지만 김철수의 주머니에는 이미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20m 떨어진 곳에는 최은영이 카메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상민은 경찰서에 익명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포르쉐가 신호에 멈춰섰다. 박민주는 술 취한 척하며 비틀거렸다. 그리고 차체에 몸을 기대더니 고함을 질렀다. 아, 이 새끼야. 너 지금 나친 거야? 포르쉐 운전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창문을 내리며 당황했다. 저는 정차 중이었는데요. 뭐, 이 새끼가 뺑소니 치려고 해? 박민주는 일부러 차체를 주먹으로 치고는 바닥에 쓰러졌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김철수는 달려나왔다. 하지만 박민준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다.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부러 차에 부딪힌 거 다 봤어요. 박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김철수가 대본을 벗어난 것이다. 아저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순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내렸다. 박민주는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의 수법을 믿었다. 경찰관님, 저 차가 절쳤어요. 뺑소니 치려고 했고요. 하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박민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박민준 씨 맞습니까?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은 조직적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행하시죠. 박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제보된 자료들이 긴급 수사를 촉발시킨 것이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현장 증거 확보 후 연행하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 목격자시죠?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김철수가 나섰다.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정차 중인 차에 몸을 부딪히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고의적인 보험 사기입니다. 아저씨, 너 지금 날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최은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했다. 저는 사설탐정 최은영입니다. 박민준의 조직적 보험 사기를 2년간 조사해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건넸다. 경찰관은 즉시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민준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안 돼. 이건 음모야. 저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박민준의 항변은 소용없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려갔다. 그가 지난 6년간 수없이 밟아왔던 피해자들의 길을 이제 그 자신이 걷게 된 것이다. 김철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감정이 복잡했다. 복수가 달콤하면서도 쓰라렸다. 강민호가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씨. 이제 시작입니다. 박민준의 구속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6년간 21건의 조직적 보험 사기. 총 피해액 3억 원. 피해자 중 2명이 자살하고 5명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검찰은 박민준을 특수사기, 위증교사, 상해 등 총 42개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공범인 김태영, 이수진, 의사 정한길도 함께 기소되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방청석은 가득 찼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언론이 모두 모였다. 김철수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박민준은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거만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민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건의 조직적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술집 골목의 CCTV 사각지대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힌 후 운전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치된 허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편집된 영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검사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다. 한상민이 수집한 박민준의 휴대폰 기록, 김태영과 이수진의 자백 진술서, 정한길 의사의 허위 진단서, 그리고 21명의 피해자 진술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선량한 시민들의 인생을 파괴한 악질 범죄자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검사 측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로 다쳤고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뿐입니다.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조직적 범죄라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다. 박민준이 김철수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박민준이 직접 자신의 사기 수법을 설명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아저씨가 직접 참여해야 돼. 타깃은 외제차 몰고 다니는 젊은 놈들이야. 돈 많은 놈들이니까 합의금도 크게 받을 수 있어. 법정이 술렁였다. 박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김철수를 노려봤다. 김철수는 담담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다. 재판장이 김철수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김철수는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작년 11월 15일 박민준 피고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중 정차 상태였고 피고인이 일부러 제 차에 몸을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편집된 영상과 거짓 목격자들 때문에 저는 특수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저는 60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차 위반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피고인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었고 직업을 잃었고 1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김철수의 아내와 딸이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님과 최은영 탐정님, 그리고 한상민 씨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21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반드시 이 악인을 법정에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증거를 수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피고인은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었고 과거의 사기 수법을 자랑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려 할 때 왜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박민준 피고인은 멈추지 않을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또다시 무고한 사람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박민준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개인적 복수심으로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증인도 녹음과 촬영으로 피고인을 미행했는데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모든 녹음과 촬영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범죄 증거 확보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강민호가 법정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철수는 완벽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호출된 증인은 최은영이었다.
그녀는 2년간의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박민준의 과거 사건들, 공범들의 역할, 금전거래 내역, 모든 것이 조직적 범죄임을 입증했다. 한상민도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박민준의 디지털 흔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기록, 위치 정보, 모든 것이 계획적 범행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강민호가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 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박민준 피고인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마입니다. 그는 약자를 골라 먹이로 삼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배달원, 그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제 동생 강지우는 박민준 피고인의 7번째 피해자였습니다. 동생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결국 이자에 쫓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8배 나이에 꿈 많던 청년이 한 악인의 탐욕 때문에 세상을 등진 겁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다. 재판장님, 박민준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동생과 다른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질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열렸고 21명의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비통했다. 인생이 파괴된 사람들, 가족이 흩어진 사람들,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 공범들도 모두 자백했다. 김태영과 이수진은 재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정한길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민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건의 조직적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그 결과 무고한 시민들의 인생이 파괴되었다. 특히 2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박민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고 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공범 김태영과 이수진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의사 정한길에게는 징역 4년과 의사 면허 영구 박탈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4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망치가 내려쳤다. 박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2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 감옥에서 사라질 것이었다. 김철수는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고 동시에 지난 1년간의 고통이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다. 강민호가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은영과 한상민도 합류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년간의 싸움이 끝났다. 그들은 승리했다. 판결 후 1개월이 지났다. 김철수의 인생에는 서서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먼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박민준의 조직적 사기가 밝혀지면서
김철수를 비롯한 21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과 기록도 말소되었다. 보험회사는 김철수에게 구상금 청구를 취소했다. 오히려 박민준에게서 받아낼 돈의 일부를 김철수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700만 원.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김철수에게는 큰 돈이었다. 대리운전 면허도 다시 나왔다. 김철수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대리운전협회에서 그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악질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공로였다.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김철수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정의의 대리기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손님들은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팁도 많이 받았다. 예전보다 훨씬 나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아내의 병원비도 해결되었다. 한 제약회사에서 김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항암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막내딸의 등록금도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철수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억울함에 시달리지 않았다.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한강대교를 건너도 난간을 바라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김철수는 강민호, 최은영, 한상민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김철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건강도 좋아지고 있고 딸아이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탐정님, 그리고 상민 씨.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은영이 와인 잔을 들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건배합시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을 위해. 건배.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고,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우리 팀을 공식화하면 어떨까요? 박민준 같은 악질 범죄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보험 사기, 억울한 누명, 부당한 고소,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팀을 만드는 겁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법률 자문을, 최은영 씨는 조사를, 한상민 씨는 디지털 포렌식을, 그리고 김철수 씨는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현장 투입입니다. 당신은 이번 일로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김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60년을 평범하게 살아온 그가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좋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팀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론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한 여성 택시기사의 의뢰였다. 그녀도 박민준과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에 당했다고 했다. 김철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억울함, 분노, 절망.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성 택시기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김철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는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밝아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되는군요. 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폭풍을 견뎌냈고 이제 더 강해져 있었다. 한편 교도소에 있는 박민주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보험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수감자들도 그를 멀리했다. 그는 혼자였다. 과거에 그가 파멸시킨 사람들이 느꼈던 고독과 절망을 이제 그 자신이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자살한 강지훈,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김철수. 그들의 눈빛이 박민준을 응시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묻는 듯했다. 박민준은 처음으로 후회했다. 돈만 쫓다가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그는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민준아,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니? 박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누구한테 미안한 거니? 나한테? 아니면 내가 망친 사람들한테? 박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런 괴물을 낳지 않았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다시 면회를 오지 않았다. 박민주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강남의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인테리어 회사는 파산했다. 여자친구도 떠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감옥에서 박민주는 변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썼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았다. 너무 늦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된 후였다. 3년이 흘렀다. 김철수는 이제 65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었다. 정의의 수호자들은 지난 3년간 127건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했다. 보험 사기 피해자, 무고한 누명을 쓴 사람들, 부당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그들은 모두를 도왔다. 김철수는 더 이상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다. 정의의 수호자들에서 전임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현장 투입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60대 노인이라는 외모 때문에 범죄자들이 방심했고 김철수는 그 틈을 파고들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아내의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김철수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어느 봄날 김철수는 강지훈의 묘소를 찾았다. 강민호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묵념했다. 지훈아, 형이 왔다. 그리고 김철수 아저씨도 함께 왔어. 우리가 내 원수를 갚았어. 박민주는 지금 감옥에 있고 앞으로 9년을 더 살아야 해. 그리고 우리는 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싸우고 있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생을 그리워했다. 지훈아, 내가 헛되이 죽지 않았어. 내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 우리는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고 보험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 지훈이 재단. 내 이름이 정의의 상징이 되었어.
김철수도 묵념을 마치고 말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당신의 형님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계속 싸우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두 사람은 묘소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김철수 씨, 3년 전 서울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때 저는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봤거든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저는 한강에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의의 수호자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 이제는 전국에 지부가 생겼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졌다. 김철수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김철수 씨, 당신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영웅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해낸 것이죠. 그날 저녁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딸도 주말이라 집에 와 있었다. 세 식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빠, 오늘 로스쿨에서 아빠 이야기가 교재로 나왔어요. 형법 시간에 억울한 누명 사례로요. 그래, 민망하구나. 민망하긴요. 자랑스러워요. 제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게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저 아빠는 영웅이에요. 제게도 엄마에게도 그리고 아빠가 도운 모든 사람들에게요. 김철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가자가 되고 직업을 잃었던 그가 이제는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김철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박민중 같은 악인들이 있다. 그리고 김철수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강민호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최은영이나 한상민 같은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다. 악은 강하지만 선도 약하지 않다.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승리한다. 김철수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의뢰였다. 50대 청소 노동자가 부당한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었다. 김철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내일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동료들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정의가 있었다. 김철수는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 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차례입니다. 밤은 깊었지만 김철수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구원자였다. 60대에 찾은 새로운 소명.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였다. 그리고 교도소 어딘가에서 박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또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9년 후 그가 출소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가 파멸시켰던 사람들은 이제 더 강해져 있고 그 같은 범죄자들을 막는 시스템도 더 견고해져 있을 것이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오래된 진리지만 여전히 유효한 진리. 김철수와 박민준의 이야기는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5년 후 김철수는 70세가 되었다. 정의의 수호자들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다. 김철수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딸은 검사가 되어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아내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김철수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강민호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의의 수호자들에서 무료 변론을 하고 있었다. 최은영은 사설탐정 교육원을 설립해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한상민은 IT 보안 회사를 차렸지만 역시 정의의 수호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민주는 7년째 복역 중이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되어 있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경고하고 있었다. 출소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가을날 김철수는 한강대교를 걸었다. 6년 전 그가 죽으려고 섰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살아있었고 행복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김철수는 더 이상 그 강물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새로운 의뢰 메시지가 와 있었다. 70대 대리운전 기사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었다. 김철수는 웃음을 지었다. 마치 6년 전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김철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해가 지면 다시 뜬다는 것을, 어둠이 오면 다시 빛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60대 대리기사 김철수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영웅이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일을 해낸 진정한 영웅.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한 정의의 수호자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김철수는 그 선봉에 서 있었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으니까.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김철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아니, 끝나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딘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철수는 달려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의는 승리한다.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김철수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할 것이다.